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볼 주제, 소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야, 너 오늘도 늦게 들어오면 왜 출금지야? 10시가 마지노선이야? 또 뉴스에서 코로나 2단계 격상 여부의 마지노선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헬스장에 가서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회원님 체격에는 80kg이 마지노선이에요. 그건 넘어가면 비만... 나 그럼 비만이네. 이거 뭐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써놨어요. 난 비만이네. 어쨌든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숱하게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노선의 진짜 뜻 잘 모르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쌓았던 방어선이죠. 이 마지노선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마지노선의 ABC를 알아야 되겠죠. 마지노선은 1927년부터 36년까지 프랑스가 건설한 국경 요새예요. 왜 마지노선이냐? 당시에 프랑스 육군 장관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였어요. 그래서 그 마지노에서 따온 거죠. 마지노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북서부의 룩셈부르크에서 남동부 스위스 국경까지 쭉 이어져 있었는데 혹자들은 200km였다. 혹자들은 750km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른 이유는 이게 사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경선을 따라서 일자로 쭉 연결한 그 성벽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국경 요새 성벽하면 항상 그거 생각하잖아요. 만리장성, 남한산성,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일단 명목상으로 비밀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은 다 지하화 해가지고 땅에 묻고 지상 위에는 지형과 기술로 이렇게 감춰놨어요. 자, 그렇다면 대형 방어선을 만들었지만 병력을 여기다 다 몰빵할 수는 없지 않나? 딴 데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병력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을 하기 전에 마지노선이 과연 얼마나 큰 요새이고 얼마나 대단한 건설 작품인지 감을 잡아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마지노선 안에 중간중간에 병력 집결지까지 있어요. 여기에는 일개 대대가 한꺼번에 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집결되게 하는 공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장충동에 실내체육관이 있죠. 이런 실내체육관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여러분 개미집 보면 이렇게 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정말 엄청나죠. 그런 큰 공간에서 이동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있어요. 우선 배치를 보면 국경선 최전선에 작은 아웃포스트, 추진 벙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보다 좀 더 중요한 주요 목지점이죠. 여기에 화력과 장애물이 중첩된 전초가 있는 거예요. 국경선에서부터 3 내지 5km 떨어진 후방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지노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좋죠. 자연장애물, 인공장애물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한 10km 선이 적절해서 그곳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중대용 소요새. 여기에는 보병 화기 위주로 방어 배치가 됩니다.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참호, 진지, 교통호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지하 벙커 따로 있죠. 지하 연결 통로가 있고 그리고 집결로 먹고 자고 해서 전투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환기시설, 취사시설, 수경시설이 다 있었어요. 중대 다음에 뭐예요? 대대용 대요새가 있죠. 이게 요새의 중심입니다. 마지노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요새, 대대용 요새는 하나하나가 거대한 성체입니다. 다른 요새들이 지방 도시라면 대요새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평소부터 대대급 부대가 수주에서 몇 달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참 물자들이 온전되어 있었죠. 이 사진이 마지노선 단면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간의 상상이 가미된 겁니다. 실제 당시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 건설하는데 진짜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 그때 당시의 돈으로 몇 프랑 이렇게만 돼 있어. 나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순재료비가 50억 프랑 들었다. 그리고 또 총 건설비가 160억 프랑이 들었다. 그러면 순재료비는 뭐고 50억 프랑은 뭐냐고. 프랑은 지금 있는 단위도 아니잖아요. 참고로 저 문과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래요.
1930년대에 160억 프랑 들었다 하면 이해가 안 가서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당시 미국 돈으로 3.5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30년대에 1달러 가치를 찾아봤더니 15.59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억 달러에 15.59를 곱하면 되겠죠. 과감히 반올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54억 6천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조 928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6조 900억은 그게 얼마야? 일단 결론적으로 많은 돈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국가가 파탄 지경이 된 나라, 거기에서 세계 경제공황의 그 파도를 맞은 상태, 6조 900억 원, 엄청난 돈인 거죠. 이 7조 원을 갖다 쏟아부은 프랑스의 야심찬 요새가 과연 값어치를 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다음 질문이죠.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 당시의 군사 과학기술, 경제력을 총동원한 프랑스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최신 전술도 들어가 있었어요. 참호전, 진지전, 이거 19세기 말에 발명품이었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땅 파고 들어가고 총 쏜다. 이거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교통호, 고정형 벙커, 기관총, 당대 최신 고함품 발명품이 결집된 그런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독일군 주공 방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진지를 거기다 구축을 하고 주요 요점에 기관총, 벙커 정도 만들고 상대방의 포병 화력에 의해서 나의 포병 화력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지하화된 화력 벙커 정도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급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야, 훌륭해 칭찬하고, 언론에서 야, 프랑스가 드디어 침략을 안 당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마련하나 보다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환호하고 하니까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지. 프랑스가 갖고 있는 기본 계획이 대독일 공격 계획이었어요. 제국주의 시절의 나폴레옹 시절 한번 보세요. 프랑스는 누가 봐도 닭공이야. 너무 공격 좋아해. 그런데 방어 제일주의로 갑자기 갔단 말이죠. 그것은 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마지노선이 그렇게 방어로 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프랑스가 수세적으로 전략을 전환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935년을 전후한 독일의 엄청난 제군비 때문이었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전간기에 제군비를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병력을 10만 명으로 밖에 이제 유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장교로 10만 명 채우잖아요. 장교 부사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을 막 하고 엄청나게 군사를 불리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군이 국가 최고의 인재를 모집하고 혁신에 나섰던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잖아요. 그 중심 인물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한트 폰 젝트 장군 같은 사람이 그 군사국을 만들어서 이 군사국이 근대 이후에 서구 국가의 그 참모부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제군비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프랑스는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고, 그 공격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방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뭐 프랑스로서는 전쟁의 상흔, 그리고 경제공황, 이것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독일에 필적할 수 있을 만한 군비를 확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했는데 방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점점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노 같은 방어선이 프랑스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대형 방어선을 프랑스만 구축했다고요? 방어 유리한 거 다 아는데 독일도 방어선이 있었어요. 이런 쪽은 그리고 독일이 한 수 위입니다. 독일이 만든 게 여러분 아시죠? 지크프리트 선이잖아요. 1939년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에 대항하듯이 만든 네덜란드 국경 전체에 걸친 독일군 방어선. 프랑스군이 판단한 것보다는 약간 취약한 방어선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방어선의 규모를 보고 프랑스군 수뇌부는 야, 우리는 공격해선 저 선 절대로 통과 못해,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프랑스군은 일찌감치 공격을 포기했을까? 지크프리트 선이 그렇게 대단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고 하면,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들, 회고록을 보면 프랑스군 장군들이 두려워했어요. 만약 당신들이 만든 공격 계획으로 독일군 공격했다가 다시 1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은 지옥의 소모전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대답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마지노선 건설과 프랑스군 수세 중심 전략은 결국에 프랑스군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인 국방 대책, 뭐 고안의 결과물이 아니라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마지노선이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조 원을 들인 마지노선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마지노선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용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병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프랑스는 별도의 마지노 사령부가 있었어요. 마지노 사령부가 마지노선을 전체로 통제를 했고 이 마지노선을 위한 마지노 부대가 있었어요. 유니폼도 다르게 입었고 부대 마크도 따로 있었어요. 실제로 마지노선 요새에 평소부터 들어가서 먹고 자고 부대 생활을 거기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마지노선이 완벽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게 가능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건설할 때부터 연약한 지반이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가면 침하되고 막 깨지고 지하수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죠. 일단 지하라는 게. 그래서 가동 1년 후 정도 되니까 요새 안에 뭐 숙소, 집결호, 뭐 식당 이런 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마련했잖아요. 그거 사용 못했대요. 그래서 폐쇄 조치가 된 데가 많았대요. 그거야 그렇고 전쟁이 나면 뭐 무리 찬들 거기에 못 들어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전쟁에서 중요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마지노선을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프랑스가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PTSD. 프랑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영국은 어때요? 바다 건너 섬나라니까 제3자의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뭐예요? 계속 전쟁했잖아요, 지금까지. 유럽 전쟁에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첫 번째 타겟이 되고 독일도 올 수 있고 러시아도 올 수 있고 그러면 거기 서가지고 옆에서 맞은 데 맞고 또 맞고 데미지가 엄청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만 했는데 그 마지노선에 이제 꽂혀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프랑스가 히스테리적으로 독일을 징벌적으로 제압을 막 하고 영국에서 막 말렸어요. 아, 그러지 마. 왜 그렇게 독일을 괴롭혀? 정말 그럴 정도로 강력한 통제라고 간섭을 했는지 이해할 만한 거죠. 그럼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프랑스의 그 히스테리가 예상과 들어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마지노선을 지었어. 좋아. 그것이 뭐 작동만 하고 독일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면. 그런데 방패를 만들다 말았어. 이렇게 이쪽 귀퉁이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누가 찌르면 맞아. 그렇게 됐어요. 어디에? 벨기에 쪽에 견고하게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왜 벨기에 쪽에는 설치를 안 했느냐? 일단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우호국이잖아요. 거기다 좀 요새 선취하기가 어쨌든 군사시설물이잖아요. 좀 그래. 그리고 프랑스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벨기에 쪽에 접근로를 열어둬서 독일군이 공격을 마지노선 쪽으로 해오면 우리는 일로 공격해야지. 그래서 또 회전문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도 뭐 아트사커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전차 군단 독일이 그것으로 딱 와줄까요? 그럼 독일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1940년 5월 10일 벨기에를 침공을 하죠. 그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봤어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노르웨이 공격하는 거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중립국을 통해서 침공을 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국경에 설치한 마지노선을 우회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 그거 알았으면 뭐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고민했던 거죠. 독일군이 공격하기 전에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중립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부대를 전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군 들어올 때까지 놔두자.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들도 상당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독일군이 거기 뚫고 들어오면서 전투력도 저하되고 또 공격 템포도 낮아졌을 때 프랑스 벨기에 국경에서 독일군하고 싸울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요. 마지노선은 이미 쓸모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래서 벨기에에서 전투를 할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어. 독일군을 들어와 해가지고 프랑스 저지대 있잖아요. 거기 물반 땅반인데 거기로 끌어들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소모전을 강요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 마지노선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은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어.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공한 순간 영국군, 프랑스군 장군들이 모여서 야 거기로 진입해서 맞교전을 하자. 거기에 가까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늦었지. 이미 적기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뜻대로 안 돼요. 가정과 전제를 잘못 세웠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군대가 영국군보다 수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군이 끝까지 항전을 해서 독일군을 물고 들어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예비부대를 보내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군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독일군이 템포를 잃지 않고 너무나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 최정예 부대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냐. 여기에서 또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그 부대를 국경선 밖으로 전진시키지 못해요.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 다음 질문을 또 이제 파고 들어가 보죠. 그럼 독일이 아르덴느 숲으로 온 이유는 뭘까? 아르덴느 숲은 프랑스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닙니다. 숲이 빡빡하고 길이 없어서 고원 지역이라서 공격하기 적절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르덴느 숲에도 벙커가 있고 자연장애물, 인공장애물이 있고 숲이 빡빡하다고 한들 뭐 이렇게 빡빡합니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독일군이 주 공격로로 삼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뿐이지 보조 공격로로서 영국 프랑스군을 기습하기 위해서 우회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죠. 오히려 방어하는 측이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격로였다. 아르덴느 숲은. 프랑스군은 아마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현장을 가서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차량이 지나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이 근처를 다 완전히 엑스레이로 투시한 것처럼 그 지형도를 다 그려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아르덴느 숲이 공격하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하고 접경선입니다. 방어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딥니까? 부대와 부대와 전투 지경선. 국가와 국가의 국경선은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서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좋죠. 숲이 있는데 프랑스군이 막 에이 절로 안 들어올 거야 뭐 대충 이러고 있는데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마지노선에 배치된 부대하고 네덜란드에 투입된 프랑스군을 작전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협조된 작전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기가 막힌 곳이죠. 그래서 독일이 1940년 5월 12일에서 15일에 제2차 스당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어딜 건너요? 메즈강을 건너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독일군이 프랑스의 그 요새 시스템 마지노선을 우회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렇게 진격하던 연합군을 도로 백도시켰죠. 그래갖고 프랑스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르덴 숲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다음번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아르덴 숲 전투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2차 세계대전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한 이 마지노선은 보수 작업을 거쳐요. 그래갖고 1970년 이전까지는 핵전쟁에 대비한 대피소로 운용이 됩니다. 아주 튼튼하니까. 그리고 마지노선 북쪽에 그 로렌 지방 있잖아요. 거기 로콘빌러 요새가 있어요. 여기 프랑스 제1군이 여기를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80년대에 지휘소로 사용을 해요. 지금은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호크발트 요새 여기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 공군이 일부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지노선은 그거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가 선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인 저장고, 버섯 농장,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혹시 가본 분 있다면 뭐 보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본 마지노선 평가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벌써 해놨어요. Effective waste. 효과적인 쓰레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 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최후의 마지노선, 협상의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노선은 낭비 무용지물 헛발질이잖아요. 최후의 헛발질. 최후의 마지노선을 그렇게는 안 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마지노선과 방어 전략, 수세 중심 전략을 좀 평가를 하자면 마지노선을 활용한 방어 계획도 처음에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균형된 수세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노선이 너무나 거대해지니까 여기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된 수세 전략이 아니라 순수하게 방어만 하겠다는 그 마음이 프랑스군의 공격 정신, 도전 정신,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갉아먹게 된 것이 아닌가. 결국 적의 날카로운 창으로부터 나를 완벽히 방어하자고 만들었던 방패였던 이 마지노선이 결국은 프랑스 장병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바이러스가 됐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